2,300조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한 1,700조가 부동산 자산이 증가시킨 거예요. 그동안에 대부분 갔던 돈이 자산시장이다 보니까 자산시장에서 돈이 그렇게 회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용위기가 생기게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돈을 휴지 조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신뢰가 붕괴될 게 아니겠습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한 3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 교수라고 하고요. 구독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경제 위기는요, 인재예요. 자연 세계는 없잖아요, 경제 위기라는 게. 이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참사입니다. 근데 위기는 내용과 형식에서 똑같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위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되게 커다란 충격이거든요. 그 충격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우리가 그래서 대응 방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오진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전문가들조차도, 대부분 전문가들조차도 위기를 가게 되면 과거 경험에서 지금 현재 오는 상황을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과거와 같은 경험이라든가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대응을 하게 되면 되게 실패를 할 가능성이 크죠. 외환위기 때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러니까는 갑작스러운, 당시에 뭐 정부도 정확한 진실을 얘기를 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이 왔지만은 그 충격이 사실은 적어도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는 한 1년도 안 돼서 사실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게 골병이 드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 나빠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전망이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환율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막 2,000원 육박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1달러당 한 2배 이상으로 폭등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고환율이 수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또 2008년하고 또 차이를 얘기한다면은 2008년 때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거지만은 당시에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미국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대규모로 풀었단 말이에요.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인상을 할 여지가 남아있는 이런 국면이고, 그러니까 돈을 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는 나빠지게 되면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돈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점에서 2008년보다도 더 안 좋죠. 대응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빠지는 상황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게 소위 말해 자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9월 말부터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접해들었겠지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삼성의 계열사 중에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조선업도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기업들이 자금을 지금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는데 7%의 이자를 줘야지만이 겨우 좀 발행되고 그래요. 7%면 굉장히 높은 금리잖아요. 그것도 원하는 만큼 다 조달 못하고 롯데도 그러니까는 8%대 금리를 줘야지만이 회사채가 발행이 될 정도로 그것도 뭐 원하는 만큼 다 조달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그러니, 재벌 기업들이 그러니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자금 조달하는 길이 지금 막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신용 경색 상황이라 그러죠. 우리가 크레딧 크런치 영어로는요. 몸에서 간다면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시중에 돈은요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작년 8월 달부터 8월 25일경부터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년 동안에 306조 원 정도가 시중에 돈은 더 증가했어요. 엄청난 돈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죠.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도 잘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안 도는 거죠. 신용이라는 뜻이 뭡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용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이 붕괴됐다는 얘기거든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내 돈을 저기다 투자하거나 빌려줘도 될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사람 몸이란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새 뭐 뉴스에 보시게 되면은 급금 매물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서울에도 그러니까 주택 수급지수라는 게 있어요.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 간에 완전히 공급 우위거든요.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실종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완전히 팔겠다는 사람만 존재하고 사겠다는 사람은 실종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도 더 떨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지난 6월 달부터 0.75%포인트씩 그 언론들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학문적인 용어는 전혀 아닙니다. 0.75%포인트를 인상을 4번이나 했죠.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4차례나 했죠. 4번에 걸쳐서 3%포인트를 인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인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0.75%포인트는 없을 거다. 이런 걸 이제 월가에서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연말에 좀 기분 좋게 좀 쉬고 싶거든요. 지금 미국은 지금 뭐냐면은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12월 달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말 이제 완전히 크리스마스 때까지 휴가 시즌이에요. 이때를 좀 그러니까 기분 좋게 지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산타 랠리를 많이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같이 개인 투자자 놀아나면 안 돼요. 자기들 그러니까 그동안 손해본 거 처리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이제 건너와가지고 주식시장은 잠깐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이 멈추고 좀 반등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산시장이 여전히 지금 불안하죠. 제가 앞에서 신용위기, 신용경색이라고 했잖아요. 신용위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크레딧 크라이시스입니다. 이걸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 같은 해외에서 그렇게 한국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월 초부터 신용위기라고 한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융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위기라는 게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필요할 때,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해야 될 게 아닙니까? 주식 자산도 있고 은행 예금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부동산 자산 같은 실물 자산도 있고, 그런데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틀리잖아요, 정도가. 그래서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현금화하기가 쉽지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죽을 때는 현금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자가 안 나타나니까, 살 임자가. 경제 주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현금을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현금화가 안 되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유동성 위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신용 위기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기피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나서 시장의 신용이 완전히 그러니까 붕괴돼 버려요, 미국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연준이 나서가지고 신용위기가 생기게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시장이 죽어버려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주는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종돼 버리는 거라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가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죽어버리는 거야. 그 기능이, 시장 기능이요. 죽어버리다 보니까는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연준이 나서가지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든 채권이든 이거 사준 거예요. 다 사줄 거야, 이거를요. 미국은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초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10월 23일 날에 일요일 날 오후에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레고랜드 사태라고 일반 사람들 알려져 있는 그 사태 이후에 급속도로 시장이 악화된단 말이에요. 10월 21일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10월 21일 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이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를 합니다. 던져요. 그리고 일부 언론들에서는 표현을 굉장히 아주 그냥 자극적으로 하던데, 당군 이래 뭐 최대의 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둔촌 주공 아파트요. PF 대출 그 차환, 그 대출금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길어지면서 갚아야 되고 다시 이걸 또 다른 이제 PF 대출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실패했다는 게 이제 터져나오고 막 그래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 있죠. 10월 21일이요. 그래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대책 내놓은 게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대책을,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돈을 투입하겠다. 그때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그때 내세워가지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대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단기 자금 조달하는 게 어음 발행이고 CP라고 해가지고요.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채권 발행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음이나 채권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겠다는 사람이 실종돼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산업은행 니네들이 좀 그걸 사줘라, 이런 대책을 내놓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대주주인, 그리고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아요. 산업은행 법을 보시게 되면은. 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정부가 재정으로 메꿔주게 돼 있어. 그러면 산업은행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돈을 투입하는데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뭐 땅 파서 돈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은행은 더군다나 일반은행처럼 예금 기능이 굉장히 활발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채권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산업금융채권, 줄여서 상금채라고 하는 것을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현금 마련해가지고 상금채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니까는 정부하고 신용등급이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보증해 준 거니까. 여기 손실 보면 정부가 재정 투입하게 돼 있는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기업들 채권 안 팔리는 거, CP 안 팔리는 거 사주라 이거예요. 매입해 주라 이거. 이런 걸 대책으로 내놨죠. 시장이 죽으니까 산업은행을 등떠밀어서 였지만 정부가 개입한 거죠. 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미국의 리먼브러스 파산한 이후에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주는 거 일일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을 이건 정부가 자금을 배분하는 거지.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미국은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우리나라 돈은 달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연준이 찍어내서 이 사준 돈들이 2조 5천억 달러가 넘고 그런다고요. 엄청난 돈을. 우리나라가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GDP가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돈을 그렇게 막 찍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고 지금. 인플레 잡겠다고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한국의 원화는 소위 말해 달러처럼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돈을 막 대규모로 찍어내면은 돈가치 떨어지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볼 때,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돈을 휴지 조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신뢰가 붕괴될 게 아니겠습니까? 투자가들이. 우리나라는 신용이 붕괴됐어. 리먼브러스 초기 이런 것처럼 붕괴돼가지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 공기업조차도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한전이 그러니까는 원하는 만큼 조달을 못하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공기업들이잖아요.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과거에 발행했던 채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상환해야 될 게 아니에요. 상환을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지금 산업은행이 나서가지고 그걸 좀 사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원하는 만큼을 해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회사채 발행이나 기업 어음 발행이 불안한 상태고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인 금리도 계속 폭등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시작이라 이거죠. 그렇죠. 1864조라는 게 일반 개인들은 체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사실은요.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팬데믹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한 게 202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한 제 기억으로 부정 연휴였었어요. 그때부터니까는 이게 한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그동안 같이 살아왔던 시간이었잖아요.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이 오면서 경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제 자랑도 아니고 그 당시 2020년 제가 1월 구정을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당시 방송을 좀 활발하게 방송 활동할 때였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추경 편성 준비해야 될 거라고. 사회자가 교수님 1월 달인데 벌써 추경이냐고요. 그렇게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도 생태계입니다. 소비자가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을 창출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득을 창출하려면은 생산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을 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자라든가 배당소득을 받든 간에 소득을 창출을 해가지고 그걸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할 때 거기에 소비를 도와주는 게 되게 유통업자들이잖아요.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연결시켜주는 게 유통업자들이잖아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융은 또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감염 속도가 빠를 때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뭐겠는가? 사람들의 활동을 급격하게 유축시킬 거라 이거예요. 이 감염을 차단시키려면. 우리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말 나왔잖아요. 활동을 우리가 위축됐을 때 거기에는 경제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소비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유통업자가 타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자영업 사태가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도 생태계다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면 이것을 억지로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였었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들 그러니까 돈을 쏟아부었어요.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을 그러니까 뭐 해고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버티고 가능한 버텨보려고 이분이 결국 폐업까지 이제 이렇게 위기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폐업하게 되면은 다시 그러니까 살리는데 굉장히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분이 다시 재기를 못 하더라도 어차피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수도 있고 실직자로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그걸 그러니까는 일단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일단 버티게 해주는 위해서 많은 돈들을 퍼부었죠. 중앙은행도 금리를 다 바닥까지 내리고
우리나라도 역사상 가장 낮은 0.5%까지 금리를 내렸던 것이고 연준은 다시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막 돈들을 엄청 퍼부었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퍼부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0조 정도 시중에 돈이 됐어요. 그 돈들이 실물 경제 활동에는 한 20%뿐이 안 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머지는 어디 갔냐? 자산시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2,300조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한 1,700조가 부동산 자산이 증가시킨 거예요. 미국은 주식이 더 많이 증가시켰는데 부동산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부동산에다가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는 부동산 자산이 2년 동안에 1,700조가 증가했다니까요. 그리고 한 600조가 주식 등에서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1년부터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 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화폐가 너무 많이 공급돼 있으니까 화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준다고 할 때 어디서 돈이 줄어들겠냐고요. 그동안에 대부분 갔던 돈이 자산시장이다 보니까 자산시장에서 돈이 그러니까 회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이 실물활동으로 갔으면 실물활동을 위축시키겠지만은 80% 이상이 다 자산시장으로 가고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경제는요. 그래서 그 충격이 연말 연초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강타하기 시작하죠. 주식들이 올해 엄청난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부동산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타격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5월 달부터죠. 미국은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가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고 후행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이 먼저 그러니까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간 데서 돈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뭘. 과계부채를 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게 내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금융결제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공공금융기관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 봉급도 높고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이 있듯이 결제를 도와주는 데죠. 우리가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내가 신한은행으로 내가 송금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일일이 국민은행에서 내가 송금했다고 해서 그 돈을 신한에다가 넘겨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를 결제를 도와주는 데가 금융결제원 이런 데들인데 국가들 간의 결제도 필요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게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그래요. 국제결제은행이 자기들이 어떻게 개별 국가들의 다 금융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부채가 얼마냐면요. 2,214조 원입니다. GDP 대비 한 105% 정도, 105.4%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국내에서 언론들이 되게 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1,864조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이 두 가지 수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나라의 경제를 주체별로 나눌 때 보게 되면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누잖아요. 근데 가계, 기업, 정부에 다 안 속하는 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비영리 기관들. 이건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도 아니잖아요. 이 비영리 기관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영리 기관은 기업보다는 가계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가계를 사실상 지원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에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한 게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비영리 기관이 가계 기업에 안 속한다고 해가지고 정부도 어디도 안 속한다고 해가지고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그것도 부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를 국제결제원은 포함시켜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받아쓰기 해가지고 쓰는 1,864조 정도라는 것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가계가 대출받은 거하고 플러스 뭐냐면 가계가 신용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 대출하고 같은 비슷한 말인데 합쳐가지고 낸 게 그 1,864조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계들이 느끼는 부채지요. 우리나라 GDP 규모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 가계부채가 밀접한 관련이라고. 한 54%가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부채에 대한 상한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까는 기분 좋을 사람 없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해요.